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책인싸,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 그 핵인싸 손님 초대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존 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책인싸의 이 공통 지리가 있거든요. 그 지리 중에 하나가 나를 소개해야 되는데, 뭐 우리 5천만 국민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도 소개를 요청을 드려봅니다. 이행시로 존 리 이행시로 자기소개 가능합니까? 그런 건 안 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좀 인위적인 건 전 싫어해요. 네, 인위적인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안 하실 줄 알고, 그 대신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리 하면은 존잘 나가신다. 존잘이 뭡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존잘 나가신다. 네. 그리고 리,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 리, 이윤이라고 하죠.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분이시다. 네. 존잘 이윤 극대화시켜주시는 인물 존 리 대표님. 네, 즉석에서 이행시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소개를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요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일은 똑같죠. 네. 전국을 다니고 있고요. 네. 또 우리 금융, 주식에 투자해라. 네. 제발. 네. 돈을 일하게 하라. 네. 그리고 사교육비 없애라. 네. 똑같은 메시지 계속 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문맹으로부터 탈출시키고자 엄청나게 선봉대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저도 어디 가서 이제 경제 강의하러 가면 그 전주에 왔다 가셨다고. 그래요? 제가 어디 가면 다음 달에 존 리 대표님 오신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저도 시간을 좀 격차를 두고 자주 뵙는 우리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사업도 굉장히 멋있게 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특히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는 게 펀드 스토어거든요. 펀드 스토어요. 어느 네.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그동안 보니까 우리 이제 투자하는 금융기관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 타겟하는 그 수요층이 네.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90%의 사람들, 지금은 부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적이셔도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예. 우리가 메리츠가 하는 거는 나머지 90% 사람들의 그 노후 준비를 도와주자. 그리고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앱을 통해서 하는 거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들어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약간 좀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되죠. 돈이 없는데. 슬리퍼 신고 못 가요. 그러니까 부담돼요. 이제 특히 돈이 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 세븐일레븐 들어가듯이 편의점 들어가듯이 네. 무조건 1층에 하자. 네. 그래서 들어와서 그냥 커피도 마시고 우리가 커피 공짜로 드립니다.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와서 네. 커피 공짜로 드시고 네. 그리고 이제 펀드도 가입하고 네. 또 금융 강연도 듣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부산에 열었고요. 그다음에 그 광주, 대구에 열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세종시에 열 계획을 하고 있고, 언제쯤 열립니까, 세종시? 글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장소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소 1층에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소 구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네. 제 세종시에 땅이 좀 있는데. 그래요? 오케이. 세종, 우리 네. 대표님 집무실에 딱 가면요,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지도가 딱 있고요. 거기에 펀드 스토어 계속, 그리고 또 대표님이 직접 다녀가시는 행적을 맞아요. 남기시면서 네. 기억하시는 정말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저자로서 금융문맹 탈출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자산운용사 대표님으로서 네. 또 경영자로서 네. 또 펀드 스토어를 확대하기 맞아요. 위해서 네. 경영적인 그런 노력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쁘신 분이 이 우리들의 핵인싸께서 이 자리까지 예. 오셨는데, 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또 책인싸라는 프로그램이니까 이 책이죠. 자,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계기이세요? 그런 거죠. 네.
그 시중에 이제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 주식 투자에 관한 책도 많고, 부자 되는 책도 많은데, 그 너무나 한국에서 그 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부자 되라는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부자 되면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부자가 되는 그런 라이프를 살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그런 네. 마음에서 쓰게 됐죠. 근데 정말로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나 많은 분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네. 전혀 그렇게까지 이 책을 안 본 사람이 이상한 네, 거죠. 기대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 책을 안 본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거는 굉장히 가슴 뭉클한 거는 그동안은 자기는 부자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나한테 희망을 줬다. 나도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나쁜 걸로 알았는데 주식이라는 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한 거를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 또 어떤 분은 왜 이 책을 20년 전에 안 썼냐 이런 분도 있고. 아, 그렇군요. 대부분 긍정적인 그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네. 저도 책 보면서 부자에 대한 편견, 네. 주식에 대한 편견, 그리고 편견도 편견이지만 나는 부자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난 주식 투자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시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렇죠. 부자가 나쁜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 편견을 깨주는데 정말 선봉장 역할을 하시는 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책에서 던지는 여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 쪼들려요. 열심히 일해도 돈에 쪼들리는 사람. 그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돈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자본가는 돈을 벌고 노동자는 돈을 못 벌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동자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월급 받으면 나는 이제 부자가 되겠지. 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맞는 일이었죠. 과거도 안 되죠. 과거도 안 됐고. 그렇죠. 예.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는 과거는 왜 그게 그렇게 생각했냐면 과거는 사람들이 사망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대부분 10년 안에 들어가셨어요. 네. 또 하나는 자녀가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녀들이 내 노후를 도와줬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녀가 한 명이거나 또 2명, 또 심지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은퇴했을 때 내가 노동만 일한 사람은 내가 딱 더 이상 노동력으로 돈을 못 벌을 때 갑자기 절벽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서 그 투자가 이제 점점 몸집이 커져서 내가 은퇴할 때쯤 됐을 때 네. 그 투자한 돈이 내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간단해요. 맞네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고 대부분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돈이 놀게 하는 거예요. 은행 예금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그냥 은행에 쌓이니까 네.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놀랄 정도로 이제 안 가르친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보통 금융문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일하게 해라. 오케이. 그러니까 돈을 일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을 소유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식을 소유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은 처음엔 잘 힘드니까 펀드부터 해라. 그렇죠. 예, 연금저축 펀드 하고 퇴직연금으로 하고. 좋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또 하나씩 여쭤볼까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좀 강조하는 메시지가 어쨌든 부자가 되지 않는 3가지 이유가 있다. 당신이 왜 부자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야 부자가 되는 그 습관을 기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3가지 되셨는데 다 아니어도 되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정말로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네. 돈키호테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요? 우리 이거 창 좀 보내주세요. 네. 돈키호테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신문이. 네. 왜냐하면 한국적인 상황을 너무 모른다. 내가 사교육을 끊어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크게 예.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첫 번째 이제 사교육비, 사교육비, 예, 자동차, 자동차. 그 다음에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 세 가지가 이제 그 나의 노후를 파괴시키거든요. 자, 세 번째는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라. 네, 부자처럼 보이게 되면 부자가 안 되거든요. 부자처럼 보이지 말아야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네. 이거 해도 부자 안 될 텐데 왜 자꾸 여기다가 투자하느냐. 그렇죠. 그죠? 그 그렇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잘못된 투자가 이제 사교육비죠. 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생각에는 자녀를 더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부자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그게 틀렸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네. 그리고 좋은 학교 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좋은 데 취직해라. 네. 거기서 딱 끝이죠. 네. 그게 노동자의 라이프예요? 자본가의 라이프예요? 노동자의 라이프. 그러니까요. 노동자는 부자가 안 되는데 왜 노동자의 라이프를 살라고 그럴까?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을 계속 키우느라고 돈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무섭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노후 준비 안 된 나라 중에 넘버원. 네. 한국이 최악이죠. 네. 그다음에 노인층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네. 행복도 꼴찌입니다. 네. 그다음에 출산율 꼴찌죠. 네. 딱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정확하신 표현인 게 실제 이 노령 65세 만 65세 이상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령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령자의 노인 빈곤율이 있습니다. 근데 고령자가 아닌 그 앞 단계 생산 가능 인구의 빈곤율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OECD 회원보다 더 부유해요. 근데 노인으로 들어가서 65세 이상자들의 빈곤율을 계산하면 우리나라만 극단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한테 그 사교육비를 다 써버린 거거든요. 아, 다 써버리고 정작 본인은 준비가 안 근데 돼요. 그럼 자녀가 부자가, 자녀도 부자가 아니죠.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한 게 그 사교육비 쓰는 걸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라. 주식이나 펀드에. 그러면 그 자녀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을 때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 되거든요. 네. 그 돈으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 그러네요. 예. 저 사교육비 적게 쓰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 네. 중국도 썼었죠. 네.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그 과일 금지를 시켰잖아요. 네. 근데 과일 금지 시켰는데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철학적으로 중국이 왜 그 사교육을 금지시켰냐면 전 놀랐어요. 아이들의 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아, 좀 깜짝 놀랐어요. 중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저도 얘기를 놀랐는데. 네. 네. 그 아이들의 권리를 뺏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고야 이제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안 남은 거예요. 결국 사교육에 정말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붓느라고 정작 본인은 노후 준비가 안 되고 또 이 자녀마저도 사교육비를 많이 투입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 근데 된다. 되지를 못해요. 그것도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가 유태인 민족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근데 다 유태인이 같이 열심히 일하고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안 가르쳤어요, 한국이. 유태인은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쳤고 자본주의를 가르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태인은 어떤 교육을 하냐면 그 아이가 만약에 100명이면은 100명을 운동장 가운데 놔두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 네. 오른쪽에 가고 싶은 거 가고 절로 가고 절로 가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각 분야에서 다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유태인 교육은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보다 잘할 필요 없다. 너만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잖아요. 네. 한국은 딱 일렬로 세워요. 그래서 땅 하면 똑같은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일찍 도착한 애들만 또 추려요. 그리고 또 다시 뛰게 하죠. 네. 그러니까 지극히 잘못된 교육관인 거죠. 전부 학원에 가야 되고 네. 전부 똑같은 시험을 봐야 되고 똑같은 취직 시험을 봐야 되고 근데 유태인들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자라는 편견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부자가 된다고 똑같이 생각해왔죠. 그렇죠. 절대로 부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 하시니까 돈키호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 돈키호테죠. 왜냐하면 저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네. 전혀 부자가 되지 않는 라이프를. 근데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네요. 가난하게 되는 데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럼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고 아이도 부자가 될 확률이 낮죠. 근데 네. 유태인들은 유니크해라. 그러니까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유니크해라. 유니크하려면 어떻게 돼요? 너만이 갖고 있는 네가 관심 있는 거를 찾아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전 분야가 다 잘하잖아요. 그렇네요. 그거를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이 시대를 리드하는 리더들을 생각해 보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거나 다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그 정식 교육에 막 집중해 가지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렇죠. 그런 거 같다는 생각도 막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아주 큰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냐. 네. 그들이 굉장히 다른 대답이 나와요. 도덕성 뽑았어요. 도덕성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 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호기심을 얘기했어요. 도덕성과 호기성. 호기심이 많으니까 모두 궁금한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저거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일찍 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긍정적인. 긍정적인. 그러면 정말 이 정의대로라면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 편견 정말 나쁜 거네요. 그렇죠. 그 편견이 나쁜 거네. 아니, 그리고. 도덕성 있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부자가 안 되면 좋은 일 못 한다. 가난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네가 부자가 돼야 좋은 일 하지.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면 좋은 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난하면 남한테 그 피해를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너도 좋은 일 할 수 있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조금 더 밝은 사회를 만든다는 얘기죠. 제가 벌써부터 좀 정신무장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을 2편에서 좀 말씀을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공식 퀴즈가 있습니다. 공식 퀴즈는 이 책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독립 액션 플랜. 이 책 이름은 존리의 1번입니다. 객관식 중에 고르셔야 되죠. 1번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 자, 2번. 부자 안 되기 습관. 부자 안 되기 습관. 이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전 모릅니다. 자, 세 번째, 부자 되기 버릇. 네. 1, 2, 3번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여러분, 존리 대표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보통 모르는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찍으시잖아요. 보통 1, 2, 3번 중에 뭐를 찍으세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때 다르십니까? 찍어본 적이 없어요. 예. 별로. 지금만큼은 1번을 찍는 거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영상 링크를 많은 단톡방에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역시 이 책 이름과 함께 정답과 함께 이 책의 기대평, 그 존리 대표님에 대한 기대평 그런 걸 같이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특히 너무나 멋있게도 강조해 주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은퇴 후 50년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지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하라. 그 메시지를 좀 금융문맹 탈출의 과제로서 제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전 그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단타해라 이게 아니라 오늘 얼마 따라 비트코인 투자해서 얼마 벌어라 이게 아니라 당신 잃지 않는 50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탄탄하게 준비된 노후를 준비해라라는 그 메시지가 저는 너무 멋있었거든요. 이 메시지 한번 저 말고도 다른 분들께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플랜을 해야 되잖아요.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경제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친구도 있고 네. 또 월급이 나오니까 어떻게 그렇죠, 살죠. 근데 이제 은퇴를 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수입이 없을 때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대부분 미처 준비를 못 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할 걸 이제 그런 후회를 하죠. 네. 그래서 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야 되죠. 그리고 그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0대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월급의 10%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시작을 해요. 네. 20대는 10%. 네. 그럼 30대는 좀 달라집니까? 그거 부족하죠. 부족합니까? 15%. 좀 더 올리고 20%죠. 그렇게 올리고 네. 그럼 40, 50대 또 달라지고 40대는 뭐 한 30, 40% 해야 되겠죠. 그러면 라이프스타일 단계에 맞게 그 투자하는 그 기법도 좀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대라 그러면 만약에 펀드에 투자한다 그러면 100% 주식형 펀드에 넣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30대다 그러면 한 80%. 그 다음에 뭐 40, 50대 되면은 60% 뭐 50%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자기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좀 안타깝죠. 예. 우리나라가 유독 이 금융이라는 영역이 낙후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유독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 맞아요. 이게 여기에 집중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고 그렇죠. 금융자산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데 많이 지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개개인도 문제가 되지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 일해야 되는 자금이 부동산에 쏠려 있으니까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죠.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새로운 기업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업의 펀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노는 부동산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가 부가가치에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돈이 몰려야 되는데 맞아요. 부동산은 사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도움이 안 아니에요. 돼요. 가격만 근데 오르는 주식은 거죠. 예. 기업의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계속 끊임없이 신산업으로 진출하고 그쵸.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데 기여하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는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안 좋고 본인의 투자 습관으로서 좋지 못하다. 그런데 뭐 아니 반드시 뭐 부동산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재산의 한 40-40%가 적정한 수준인데 네. 지금 한국은 80%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제 집값도 폭락하면 안 되겠죠. 네. 집도 그 좋은 투자 대상이긴 하지만 네. 정말로 그 부가가치를 맥시멈으로 하는 데가 주식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은 끊임없이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가장 못한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퇴직연금이 지금 주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전부 그렇죠. 원금 보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빨리 깨트려야 돼요, 한국이. 많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혹은 경할머니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식입니까? 펀드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하긴 해야 된다. 근데 직접 투자해야 되느냐, 간접 투자해야 되냐 이 질문이거든요. 펀드를 해야죠. 자, 그걸 한번 설명해 네.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펀드를 주식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펀드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우리 고객들이 펀드를 팔고 주식을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은 거죠. 네. 근데 간접 투자해야죠. 왜냐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전문가가 해야 돼요. 개인이 하기.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영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직접 투자하는 내가 전문성이 없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다. 그렇죠. 그 말씀을. 그렇죠.
근데 그럼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럼 약간 오해하는 게 아이 뭐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펀드밖에 안 되잖아요. 연금저축펀드도 펀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펀드부터 다 하시고 네. 이제 그 뭐 특별히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기업을 나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든가 네. 그런 경우는 한두 개 사도 되지만 그러니까 펀드는 작은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만 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10% 본들 자기의 성장에는 제약이 되니까 그건 보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00% 맞죠. 자기는 네.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스스로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도 많은데 스스로가 훨씬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1%가 1년 수수료잖아요. 네. 그럼 내가 1,000만 원 투자하게 되면 10만 원이 1년 수수료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거거든요. 대신에 펀드 매니저가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500회 펀드 회사를 방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고 나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100배 낫죠. 그다음에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돈을 벌어주는 사람은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에요. 근데 내가 사고 파는 건 내가 일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게 어느 한순간 또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후회스러운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은 저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에 투자한다. 네.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5년, 10년.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초도 못 기다려요.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네네. 오늘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고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투자가 아니죠. 네, 시간에 투자하는 건데 네. 그 자기의 도박 심리를 묻는 거죠. 도박이죠. 예. 결국 대표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하는 게 낫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존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스페셜리스트가 이 사회를 리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주식 투자도 스페셜리스트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대표님은 이렇게 금융문맹 탈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되고요. 저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서 맞아요. 매크로 이코노믹스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스페셜리스트이면 된 거지 다 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대신해주는 간접 투자 방법으로서 펀드를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자산운용사가 많잖아요. 왜 메리츠 자산운용일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를 고를 때 첫 번째가 이 철학이죠. 네. 이 회사가 펀드 매니저가 장기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년에 샀다 팔았다는 빈도수가 얼마큼 될까? 네. 그게 이제 보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회전율이 10% 아니면 많아야 한 20, 30%거든요. 그러면 네. 평균적으로 한번 주식을 사면 한 5년 정도, 어떤 경우는 전혀 안 파는 경우, 네. 그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그 유통 구조가, 펀드 유통 구조가 외국하고 좀 달라요. 네. 대부분 이제 펀드를 은행에서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증권에서 사고. 근데 미국은 이제 굉장히 직판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게 수수료가 싸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앱을 통해서 펀드 투자하는 거를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수수료 쪽에서 유리하고 네. 또 투자 철학, 장기 투자 철학, 가장 장기 투자 철학, 펀더멘털을 가지고 투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랑 아마 한 1년 전에 뵀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 저자로서 뵌 게 아니라 경영자로서 한번 뵙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경영 철학 자체가 굉장히 Z세대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에도 Z세대 같이 보이시지만 정말 그 마인드가 Z세대세요. 굉장히 앞단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 단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묻어 나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존니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이 금융문맹 탈출에 대한 그 철학이 담겨서 이 펀드 매니저의 운용 상품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이한다면 네, 메리츠 자산운용
노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하죠.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다음, 이 공식 순서인데요. 공격적 질문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런 날카로운 질문에 땀을 좀 흘리시는지, 당황해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세요. 자, 첫 번째인데요. 자동차 안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운전 직접 안 하시는 거 보면 운전마저도 나는 스페셜라이즈한테 맡긴다. 아, 택시기사한테, 네. 지하철 기사한테 네. 맡긴다 이거예요. 내가 왜 운전하냐. 약간 이런 마인드도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많은 우리 독자분들께 던진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것을 많이 감동받아 했었거든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이한테 장난감 사주지 마라. 근데 한편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생각이냐면 아이한테는 장난감 사줘야 된다. 아이한테 투자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정서를 함양해야 된다. 그 시절에 정서 함양하지 언제 정서 함양하냐. 장난감 갖고도 놀고 자연에서도 놀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의 우선순위에 장난감이 들어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아이가 인생을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 그 다음에 돈이거든요. 건강과 돈. 네. 그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가능한 한 빨리 가르쳐 주는 게 좋은데, 네. 장난감을 사준 거는, 그 우선순위가 투자보다도 장난감이 더 먼저일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선순위라는 네. 면에서 그렇죠. 네, 그게 더 우선순위에 맞습니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장난감도 사줘요. 네. 근데 장난감 사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돈으로 사라 그래요. 정말로요. 네가 벌어서 살아. 근데 어떻게 버느냐? 네. 집안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용돈을 받는, 유태인들은 그냥 돈을 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을 때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돈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군요. 네. 저는 대표님이 좀 땀 좀 흘리시고 당황해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멋있게 또 이렇게 태연하게 답변해 주셔서 또 놀랐습니다. 네. 두 번째 또 공격적 질문 가겠습니다. 아니, 그 유태인이 행동하는 거 그렇게 하면 그게 정답인 겁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거고 맞아요. 미국인 예. 미군대로 하는 거지 하는 의문들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유태인이 좋다. 저는 유태인을 반드시 유태인이 모든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을까 궁금해야 되잖아요. 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가난하구나. 네. 아, 저 사람 저렇게 했더니 부자가 됐구나. 네. 저는 그 유태인을 본 거예요. 아, 유태인은 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어디 모델을 따라가야 될까? 유태인 모델을 따라가면 돈을 벌겠다. 왜? 유태인은 일찍 시작한다.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을 가장 하는 거죠. 이걸 하자. 그 다음에 유태인은 아까 교육 얘기했잖아요. 다방면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네. 공부 잘하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네. 근데 다 하버드의 30%가 유태인이에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잘하는 애는 또 잘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는 공부가 재밌어. 공부하고 나는 사람 웃기는 게 재밌어. 그래서 코미디언이 되는 거죠. 네. 나는 연기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 아주 훌륭한 영화 배우들도 그 유태인이 굉장히 많죠. 그렇네요. 예. 더스틴 호프만 되게 좋아하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증권회사, 큰 은행들 이름이 전부 유태인 이름이에요. JP 모간, 모간 스탠리, 골드만, 다 유태인 이름인 그렇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유태인처럼 따라가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이제 오해가 불식됩니다. 유태인 말씀하셨는데 일부 독자들은 왜 이렇게 유태인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느냐.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모델을 정하거든요. 성공한 모델과 실패한 그러니까요. 모델. 그럼 성공한 모델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 경향성. 그걸 분석해서 이걸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특히나 앞에 계속 강조하셨던 고령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실패한 모델, 근데 성공한 모델 유태인.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를 보신 거죠? 일본이 실패한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일본도 실패. 네, 그러니까 그게 유태인이 어느 민족보다 약간 우뚝 쓴 거예요. 결국은 부자 되는 거에서는 완전 유태인이 미국 인구 2%밖에 안 돼요. 근데 대학교 가보세요. 전부 유태인 이름이에요. 빌딩 이름이. 그렇군요. 네. 정말 저는 원래 우리 조니 대표님 팬이었었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모시는 분이지만 말씀 중에 더 강팬이 됩니다. 아, 그래요? 저 예, 그런 예, 경향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마지막입니다. 아까 살짝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주식이냐 펀드냐를 질문 드렸을 때 펀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이 자산운용사 대표님이니까 펀드 아니냐. 만약에 증권사, 김증권 대표님이셨으면 그래도 펀드 하라고 할 거냐라는 의문들, 공격적 질문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겁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정말로 돈을 버는 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득만 취한다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100억 이상 가진 사람만 상대하면 되죠. 그러면 너무 쉽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가정주부, 우리 아이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고객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강연도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 저는 그래서 이 단순히 펀드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펀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은 노후 준비를 미처 못했던 사람들, 이제 경제적 약자인 사람들이 그 노후 준비 할 수 있다는 거를 도와주고자 하는 거죠. 네. 저는 진심으로 양심에 손을 얹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짜고 얘기한 것도 없고 정말 말씀 중에 생각하는 제 판단을 말씀드린 것 뿐인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이 진심, 네. 금융문맹 탈출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이제 한국의 미래를 봤을 때 그 부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부자가 돼야 되고. 근데 아주 극소수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가 부자가 되지 못하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무너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처럼 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지금 100만 장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한국도 가야 돼요. 그렇군요. 저도 이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는지,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 내용에 입각해서 이 경제 독립을 위해서 10가지 여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세요. 저도 10가지 못 외웁니다. 근데 다 말씀 나누기는 어렵지만 10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여러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여정들이 있어요. 그게 4단계인데요. 첫 번째. 그 4단계 여정에서 매일 1만 원씩 여유 자금을 만들어 투자하라. 이 부분이 중요한 여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투자할 돈이 없어. 나는 여유 자금이 없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리 포기를 하는 거죠. 나는 월급이 너무 작아서 못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다 쓰고 나니까 여유 자금이 없는 거거든요. 여유 자금은 먼저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 벌었다. 그러면 10,000원이 여유 자금이고 나머지 9만 원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여유 자금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그렇죠. 되겠네요. 여유 자금은 쓰고 남은 게 아니라 네. 쓰기 전에 내가 만드는 거다. 별도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벌면 10,000원, 20만 원을 벌면 20만 원. 그거는 내가 이제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커피 마시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해라. 네. 근데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고 다 놀러 가고 나머지 돈이 없으니까 네. 난 투자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여러분들도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들 많이 하세요. 그렇죠. 실제. 그리고 저도 중간중간 보면은 재테크 전문가가 얼마 모으는 방법 이런 걸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대표님의 한 말씀으로 그냥 올킬이에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에 대한 그 디파인만 달리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시드 머니를 먼저 만들어라. 그런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계좌 열고 오늘부터 10,000원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저의 생각과 100% 일치합니다. 여유 자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드머니를 만드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만드는 동안 그 돈의 가치는 더 떨어져요. 그렇죠. 그 동의하십니까? 100%. 이렇게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좀 안타까운 게 3천만 원 만들기, 시드머니 만들기, 뭐 1년 걸려서 2년 걸려서 만들기. 근데 그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목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3천만 원의 가치가 또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돈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예. 왜. 자기가 일해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왜 3천만 원 될 때까지 일을 안 시켜요. 예, 그렇죠. 네. 10,000원도 시키고, 20,000원도 시키고, 50,000원도 시키고, 계속 시켜야죠. 좋습니다. 그 여정 중에 5번째 단계인데요. 그 단계가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라.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요즘 또 고령화 이슈가 또 크게 더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고 정권 교체 기간에 그러면서 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이걸 왜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노후를 위한 자금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놀랍게도 퇴직연금이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몇백 조가 네.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원금 보장형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못 이용되는 퇴직연금 제도예요, 한국이. 또 이 퇴직연금이 주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퇴직연금이 내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원금 손상이 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마지막 나 보르니까 뭐예요? 제일 열심히 시켜야지. 그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 마지막 나 보르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그냥 맥시멈으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이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약 40%가 주식 경펀드에 들어와 있는데 한국은 2.7%예요. 굉장히 낮네요. 다 원금 보장형이에요. 결국 마지막 보류이니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말씀 주셨습니다. 6번째 단계인데요. 제가 10가지 단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6번째 단계가 또 이어서 연금저축펀드. 네. 이것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그 돈을 버는 게 전부 55세가 되거나 아니면 55세가 넘으신 분들도 내가 찾을 때까지는 세금이 계속 이연이 되잖아요. 네.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오히려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일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를 퇴직연금도 주식 투자 안 하고 네. 연금저축펀드도 안 하면서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한 마이너스네요. 굉장히 마이너스죠. 세금 혜택 다 잊어버리고. 그렇네요. 이거는 완전히 그 어떤 장치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돈을 빚까지 졌잖아요. 빚을 내서 투자하려면 그러니까 그 이자 수익만큼 그 이상을 또 벌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웬만큼 벌어서는 버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반드시 먼저 하고 퇴직연금 주식 투자하고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네. 뭐 그래도 저는 펀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근데 정말로 주식을 사고 싶으면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라든가 그래서 그런 주식 한두 개 사는 건 좋겠지만 네. 그 다 무시하고 나 혼자 주식 또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거 절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네. 좋은 방법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고 금융 투자에 관심을 갖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조언 주신 것처럼 건전한 투자 네.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님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게 마지막 보류. 그 마지막 보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자산 중에 금융자산 중에 특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
이게 돈을 벌게 해야 되는데 요게 멈춰 있다, 자고 있다. 그래, 맞아요. 그러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어긋난 투자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좀 그렇죠. 들거든요.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걸부터 일시키면, 그,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죠. 웬만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이 전체 금융자산의 뭐 8, 90%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냥 감으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금융자산 중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역시 그것이 돈을 벌게 하는 생각을 가져라. 이런 생각을 아예 해보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게요. 기업도 몰라요. 그 얘기는 정말 안타깝지만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업도 몰라요. 네. 기업의 담당자도 잘 모르시죠. 담당자도 모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그렇군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영상 링크를 많은 단초톡방에 공유하셔서 여러분 친하게 지내시는 또 회사 내에서도 많이 공유하셔서 이런 건전한 금융생활 문화를 정착하는데 여러분 아낌없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는 시간인데요. 끝나는 시간에는 공식적인 이 아우트로 질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김광석이 생각하는 존리란 이겁니다. 김광석이 생각하는 존리란. 저도 뭐 평소에 오랫동안 알아뵙고 지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오는 존리 대표님의 그 인상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오늘 대화만으로 존리 대표님을 한번 제가 생각하는 존리를 정리한다면 존리란 금융 아티스트. 아, 그래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정의하냐면 이 금융 전문가이시지만 또 동시에 아티스트인 거예요. 이 아티스트의 성격은 뭐냐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정형화된 그걸 싫어해요. 그것을 좀 탈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우리 5천만 국민에게 잘못된 상식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그 금융 아티스트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네. 저는 이제 그 미술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아티스트로 표현해주면 너무 고맙죠. 네.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공식 아우트로 질문인데요.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그걸 길게 하면 안 됩니다. 10글자 내로. 책을 통해 요 말을 하고 싶었다. 네. 10글자. 당장 시작해라. 당장 시작해라. 네. 6글자. 여러분 이 메시지 꼭 기억하시면서 이 책인싸의 내용을 좀 흡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는 나에게 시리즈예요. 존희 대표님, 나에게 주식이란? 나한테 자유를 주는 거다. 자유를 주는 것. 주식은 자유를 주는 네.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왜냐면 경제적 자유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돈을 많은 사람한테 그 조건식과 간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돈이 많으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기업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돈의 주인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의 개미들을 이끄는 또 선봉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개미란? 말 너무 안 들어요. 네, 예를 들어 투자할 때, 주식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네. 그리고 그렇게 차트 보는 게 아니다. 네.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아니다. 네. 근데도 전부 자기가 시장을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말 안 돼. 네, 그리고, 계속 그런 얘기예요. 나 몇 퍼센트 벌었다. 네. 20% 벌었다. 5% 벌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100만 원 가지고 5% 벌면 5만 원 번 거거든요. 네. 5만 원이 나한테 노후 준비에 얼마나 큰 돈이 될까?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게 한 게 아니라 돈 생길 때마다 투자를 했더니 나중에
55세가 됐더니 60세가 됐더니 내가 모은 돈이 투자한 돈이 한 20억이 됐다든가 30억이 됐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대표님 덕분에 투자했더니 지금 내 재산이 금융재산이 지금 7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10% 벌었어요. 20%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네. 네. 내가 2천만 원 투자해서 10% 벌어봐야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이 작다는 돈이 아니라 내 노후 준비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경제전망 강연을 딱 하고 나오면 결국 많은 분들이 이제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또 말씀드리는데도 꼭 질문 중에 하나가 무슨 종목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는데 혹시 대표님께도 그런 질문을 하나요? 너무나 많이 봤죠. 너무나 봤죠. 그래서 말 너무 안 듣는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마이너스 20%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좀 안타깝죠. 언제 사요? 언제 팔아요? 네. 무얼 사야 돼요? 그거는 그죠?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 절대 마켓 타이밍 하지 말라.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게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제 뭐 미국의 이자를 올릴 것 같으니까 일단 주식은 다 팔아놔라. 그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사라. 그게 이제 가장 잘못된 어드바이스거든요.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는 게 굉장히 그 아마추어죠. 프로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돼 있어라. 맞출 수 없다. 대신에 좋은 주식이나 좋은 펀드를 골라서 꾸준하게 투자해라.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그렇게 그게 진정한 그 인베스터죠. 이렇게 훈련을 받은 인베스터죠. 근데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주시장이 조금만 나빠도 빨리 팔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고 또 돈 벌면 또 그 돈으로 또 이익을 빨리 챙기고 싶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베스터가 되려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트레이더가 되거나 스페큘레이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유혹을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막 공포가 있을 때는 네. 일단 나 팔고 보자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주식을 다 팔았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시장이 마이너스 10%가 된 거예요. 역시 나는 천재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제 주식은 좀 당분간 안 해야지. 그래서 이제 6개월 있다가 우연히 그 주식 가격 보니까 뭐 10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20% 팔았는데 네. 보니까 100%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너무 거예요. 많죠.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의미가 없는지. 예, 그런 게 이제 투자의 훈련이죠. 그 좋은 주식을 고르는 거라든가 좋은 펀드를 고르면서 꾸준하게 투자했을 때 그 즐거움은 나중에 다 엄청난 그 즐거움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장기 투자하고 펀드 투자하고 그리고 많은 그 시간을 트레이딩에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에 그럼요. 내가 놀러 다니는 게 낫죠. 자기 잠자는 게 100배 낫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책인싸의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만나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나에게 책인싸란? 너무 고마운 존재죠. 나 혼자 힘든데, 이런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한 명이라도 더,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설득하고, 네. 이제 이게, 온 국민한테 이런, 금융교육 중요성, 또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이 스태프분들도 이미 매료가 돼가지고 다 적고 이렇게 핸드폰에 적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 나도 어떻게든 금융문명에서 탈피해봐야겠다. 조니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쉐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